시간이 다 됐네. 깜짝 놀랐다. 벌써 데이트 종료 10분 전이었다. 이대로 헤어지긴 너무 아쉬웠지만 진세는 이미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시간을 연장할까? 결정했어? 뭘? 무리하지 말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나는 진세를 힐끔힐끔 계속 쳐다보며 데이트 연장 여부를 고민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살필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그때 뭔가 부딪혔다. 나를 선택하지 않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너는 진세였다. 데이트한 진세랑 달리 안경을 썼고 스포츠 머리였지만 얼굴만은 똑같았다. 네가 직접 작성한 자료엔 안경이 가장 매력 선호도가 높은 물건이었잖아. 근데 왜 안경이 없는 애를 선택한 거야? 야, 너 이거 규정 위반인 거 몰라? 처벌받으면 어쩌냐고. 아이, 어차피 뭐 삭제해야 돼.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캐릭터였는데. 에이씨. 삭제해야 한다고? 안경 쓴 여진세가 답했다. 야, 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약관에 다 나와 있는데. 약관이라니? 무슨 연애를 계약인 것처럼. 야, 이상형 캐릭터를 사는 게 맞잖아. 캐릭터를 구매하는 게 맞긴 하지만 진세 이후의 단어 선택은 너무 직설적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얘 살 거야 말 거야? 얘랑은 데이트 해봤으니까 구매는 날 하는 게 어때? 야! 시간 다 됐어. 이제 가자. 결정했나요? 진세 1호를 운명의 짝으로 선택하겠느냐는 계약서였다. 한 번 더 데이트를 해보고 결정할 순 없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떡하지? 오래 기다리셨죠? 확인해 봤는데요. 파트너가 선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진님께는 다른 이상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누가 누굴 선택 안 해요? 다른 이상형이 많이 있으니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아까는 제가 선택하지 않으면 삭제된다고. 누가 그런 말을? 작년에 인공지능 인권특별법이 통과된 거 아시죠? 그 덕에 데이트 상대방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인공지능에게도 선택의 권리가 생긴 거죠. 특별법? 가상의 존재한테 인격을 부여해서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삭제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도 파트너 선택권이 있다니. 거기에 나는 거절당한 거라니. 어쨌든 진세가 삭제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캐릭터는 삭제됩니다. 네? 무슨 특별법이 생겼다면서요? 세진님의 이상형 데이터가 사라진다고 해야 할까요? 다만 진세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낸 인공지능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호받죠. 설명을 다 듣고 나자 거의 띵했다.
내 이상형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소리는 결국 진세 1호가 그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소리니까. 도대체 왜? 저기 진세가 절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그건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선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처음 계약할 때 서류를 꼼꼼히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진상고객 대응 매뉴얼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상이라고요? 제가요? 여기요! 난동을 부리는 고객이 있습니다. 문이 쾅 열렸다. 경비 NPC에게 두 팔이 붙잡혔다. 이거 놔요. 이거 놔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내 발로 나갈게요. 밖으로 나왔다. 사무실 근처에서 진세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가? 내가 뭘 어쨌는데? 아니 우리 데이트 좋았던 거 아니었어? 참, 종류를 말하면 다들 너처럼 행동하더라. 근데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서 네 선택으로 끝나는 건데? 뭐? 너 가상 공간의 존재잖아. 돈을 주고 사면 내 소유가 되는 나만의 이상형이라며. 네 이상형은 가방에 거는 열쇠고리처럼 아무 의견 없이 너만 쫓아다니는 사람인가 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나한테 뭐가 좋겠냐고, 뭘 하고 싶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주구장창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했잖아.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 엄청 으쓱하더라. 결국 너는 나를 네 가방에 걸어둔 열쇠고리처럼 남들에게 과시한 것뿐이야. 안 그래? 야, 아니 다른 게 하고 싶으면 얘기하지 그랬어. 네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내 탓이야? 그래, 남 탓하면 편하겠지. 하지만 돈을 주고 받아도 지킬 건 지켜야지. 많은 매뉴얼 규칙을 만든 것도 그 때문이야. 나는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을 거야. 내 이상형은 주변에 신경 안 쓰고 나만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 이상형 데이터는 이제 삭제할 거야. 뭐 아까 걔는 그 캐릭터를 남기고 싶어 하니까 네가 선택하면 받아줄지도 몰라. 이제 됐지? 우리 제발 좋게 헤어지자. 안전하게 말이야. 진세는 뒤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뒤통수까지 올라왔다.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설의 정말 어떻게 이제 내용 잘 파악하셨죠?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뭐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다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이 소설이 시작되는 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을 하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을 해서 이제 데이팅 앱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과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실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서 언제쯤이면 이런 것들이 실제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인공지능 로봇이잖아요. 그러면 로봇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드웨어예요. 그러니까 기계 덩어리인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거나 이런 이제 소설이나 SF 영화나 이런 데 등장하는 그런 로봇이라고 흔히 칭하는 것들은 이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인 몸뚱아리가 있고요. 거기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상태의 로봇을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우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제 합쳐져야 될 텐데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봇에 대해서 먼저 보면 그 로봇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봇 그러면 사실은 여러 로봇들이 있어요. 그 기계 공장에서 이렇게 어떤 것을 만드는 반도체 같은 거 할 때 다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로봇 발견 그런 거 다 로봇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카페 가면 커피 내려주는 로봇들도 많이 있고 3D 프린터까지 연동되어서 피자 만들어주는 로봇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로봇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는 약간의 제어 장치들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일종의 인공지능에 속하지만 낮은 단계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인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사람을 닮게 하는 로봇인데 이게 생각보다 발전해 있고요. 또 생각보다 덜 발전해 있어요.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얘인데요. 제가 뭐 영상은 시간이 없으니까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얘가 현재로서는 가장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발달된 형태인데 누가 만들고 있냐면 요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우리는 테슬라 자동차로 알고 있지만 뉴럴링크라 그래서 사람의 뇌와 기계를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 태양광 산업, 그 다음에 스타링크라 그래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렇게 인터넷망 하는 것들, 그리고 우주 산업에서 스타쉽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쏘는 거. 그런데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 옵티머스 최근에 가장 최근 이건 영상이 아닌데 며칠 전에 나온 영상을 보니까 태권도 시합을 해요. 그 사람이랑. 그런데 이렇게 막 밀쳐도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요. 그렇게 하는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거의 사람이 이렇게 걷는 것처럼 휘청거리다가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정도까지 기능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하지만 인공지능이 장착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제어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 로봇이 있는데 일단 사람이 수행하는 것들 중에 가장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정교하게 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공지능은 잊어버리시고요. 기능적으로. 그럼 손가락이 되게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탁구공 같은 걸 옮겨놓거나 사과를 옮겨놓거나 또는 냉장고 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고 문을 닫고 이러한 것들인데 거의 가깝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옵티머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어떤 동작이나 관절이라든가 이런 속도는 아직 좀 느려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식하는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 조금 된 건데. 네.
한번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영상들을 노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슬라를 볼 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관건은 이 관절이 부드러운 거, 그 다음에 이족부에 가면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손의 정교함. 뭐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잊어버리시고요. 저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대항에서 나오고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인수를 했어요. 왜 자동차 회사에서 저걸 인수했을까 하지만 자동차 자체가 로봇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저걸 해서 저거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개처럼 생긴 그거를 막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이랬던 영상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한쪽에서는 뭐 기계인데 뭐 어때?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 갖고 논란이 됐던 건데요.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옵티머스에 좀 대항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올류 아틀라스의 AI 학습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틀라스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데요. 아틀라스의 핵심 기술은 시퀀싱입니다. 이는 일련의 작업 순서를 최적화하는 기술로 부품 조립 및 운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죠. 영상 속 아틀라스는 카메라 센서와 AI 솔루션을 활용해 엔진 커버를 집어들고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 시퀀싱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어두운 환경에서도 비적용하는 부품을 인식하고 운반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기술도 학습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그 지금 보신 이 두 개가 제일 이제 사람답게 하는데 사람답다고 했을 때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주어진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들에 적합화되어 있고요. 이 아틀라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자동차 얘는 지금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느냐면 그 CCTV 같은 게 있지만 밤에 우리가 경비 같은 걸 쓰잖아요. 그걸 예를 시켜요. 그러면 얘는 그 CCTV도 있지만 자기가 이 센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체크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주제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지만 이것은 주로 지금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는 것은 사람이 했던 힘든 작업들 또는 사람이 했을 때 놓치기 쉬운 작업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휴머노이드를 만든 거고요. 꼭 사람의 형태를 띠진 않아요. 제가 영상 보이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아마존 같은 곳에서는 그 납작한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류 같은 것들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이런 단계에 지금 와 있고요. 뭐 서빙하는 로봇, 의료 로봇 이런 것들 많이 있고 협업 로봇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지금 많이 도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쟤네들한테 구태여 우리와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심을 필요가 전혀 없죠. 기능에 따라서. 그래서 저 휴머노이드 무슨 사람을 닮았다는 얘기는 사람이 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꼭 저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쪽은 휴머노이드 나와서 사람을 닮게 나가게 만드는 방향이 있고 또 한쪽은 기능별로 나가요. 그래서 그 개처럼 생겼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은 머리가 없어요. 이만하게 센서만 달려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머리가 달렸는데 불편할 수 있잖아요. 수행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지금 기능별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위험한 곳.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태가 난 지 벌써 한참 되었잖아요.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 이 여러 작은 로봇들이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제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군사적인 목적들이죠. 요즘은 이제 드론 많이 하지만 저런 것들이 실전에 배치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기능에 따라서 또 아까 보였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를 할 때 자동차 자체가 그런 로봇이 되는. 그래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쓰이는데 문제는 아직은 비용이겠죠. 굉장히 많은 높은 단계까지 올라왔지만 구태여 저거를 써야 될까? 저걸 쓰느니 사람을 쓰는 게 더 이거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싸면 그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이제 카페 가시면 키오스크 많이 있잖아요. 우리 눌러서 이거 하면 어떤 분들은 편하다고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다고 이러는데 이 키오스크가 발달한 나라가 있고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뭐 어떤 정책적인 면도 있겠지만 키오스크를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게 더 싸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것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그런 논리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의 어떤 그 연구 현장에서 랩에서 발달되는 정도하고 실제 퍼지는 것 사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단계까지 지금 수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공지능은 놀랍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 다가온 게 사실은 알파고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전에 막연했잖아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돌 구단이랑 붙어서 다 이겼잖아요. 한판 간신히 이기고 아마 그게 인류가 인공지능 바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세돌 구단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는 바둑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다. 아트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바둑 연습생들은 인공지능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낸 기보를 보고 연습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기보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점 100패죠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인공지능하고 바둑 프로필과 바둑이 한 팀이 되어서 겨루는 그런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얘기하는데 얘가 지금 몇 년 사이에 확 발전을 했는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발달할 수 있었던 중에 딥러닝이라는 거, 머신러닝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 훈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똘똘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거 보면 좋은데 한번 클릭 좀 해봐 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 알파고의 그 기본이 된 딥러닝의 아주 초기 버전인데 인공지능한테 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고 해봐라 하는 건데 벽돌 깨기예요. 벽돌 깨기를 보여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면 얘가 혼자 알아서 가는데 얼마나 그 빨리 습득하는지 저 최초의 버전들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지금의 이런 우리가 쓰는 챗 GPT라는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얘한테 벽돌 깨기인데 손 엉망이죠. 그냥 얘는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막 하고 있어요. 벽돌을 깨라는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얘한테 해봐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20분 동안 훈련이라는 게 스스로 이렇게 딥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보고 듣고 마치 어린아이가 습득하듯이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저 정도까지 하는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고 나서 240분 하고 되니까 이제 저걸 창의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주 능숙하게 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저렇게 깨서는 언제 다 깨겠어요. 그래서 얘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최초 버전이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 하면 이제 쭉쭉쭉 이 발달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 순간이 왔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챗GPT-3라는 것이 왔을 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때 굉장히 놀랐는데 챗GPT-4가 나오면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압도할 수도 있겠네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서 대화가 되네 사람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벌어질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 바둑은 잘 두고 계산을 잘하고 벽돌 깨기를 잘하지만 사람이 하고 있는 고유한 것들 예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못할 거야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챗GPT-4 유명한 그림이죠. 저 그림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생성의 인공이 만들어서 그림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탔어요. 심사위원들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건 사진이죠.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이에요. 챗GPT-4 시절에. 그래서 사진 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또 1등상을 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진을 일부러 인공지능 만들어서 냈던 작가가 거부를 했어요. 사기를. 왜 그랬냐면 인공지능이 만든 것인지 사람이 만든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심사위원들이 주는 상을 뭘 받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장이냐면요.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챗GPT4를 거쳐서 아까 허라는 영화가 챗GPT5 정도의 걸 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계속 나오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로봇이 왔고 인공지능인데 얘네들은 몸이 없죠. 그냥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 방향이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갈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그런 것인데 보시죠. 인공지능 로봇과 피지컬 AI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알고 있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알고리즘이잖아요. 얘는 몸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가상 세계에서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피지컬 AI라는 말을 써서 뭘 하냐면 얘한테 센서를 붙여요. 그럼 바깥에 있는 온도, 바깥 세상의 좌표 이런 것들을 얘한테 주는 걸 피지컬이라고 불러요. 몸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가 어쩌냐면 속에서 가상의 세계와 바깥에 있는 현실의 세계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안에서만 학습을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뇌를 가지고 바깥 세상을 인지해서 세상을 인식하듯이 피지컬 AI 목적은 센서를 통해서 바깥 세상의 좌표와 이런 걸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 쪽에서는 센서를 달아서 피지컬 AI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쪽에서는 로봇에다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는 센서를 붙여서 피지컬 AI로 나가려고 그러고 로봇에서는 인공지능 기능을 넣어서 인공지능 로봇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지금은 저렇게 나눠지고 있지만 결국은 합쳐지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런 말 떨어지고 그냥 로봇이 될 겁니다. 그런 목전에 와 있는데 얘네들이 아직 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인공지능 생성의 인공지능 쪽이 막 약진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이거를 따라갈 만한 로봇이 아직 달라붙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 이제 덧붙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 얘기하고 로봇 얘기 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때 피지컬 AI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으로 이렇게 수렴되어서 나가서 우리가 오늘 이 소설에서 본 것처럼 사람처럼 사고하고 하는 로봇으로 가는 단계는 이름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로봇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그런데 여기서도 아직 갈 길이 먼 게 이 한쪽에서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얘가 뭐 굉장히 한다고 한들 얘는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치 뽑아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피지컬 AI를 통해서 센서를 갖고 어떤 세상에 대한 감각을 갖고 실체의 몸을 갖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약한 인공지능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한 인공지능의 정의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너지 공급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사람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정말 툭 틀리면 그냥 부셔버려도 되고 그냥 코드 뽑아버리거나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거를 저항할 능력이 없어요. 인공지능은.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게 되어서 그런 것에 위협을 느낀다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죠. 우리가 전기를 뽑으려고 하면 거기다 전기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감전시켜 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저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이라 말씀인데 일반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는 얘가 자의식을 가져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단계. 많은 사람들이 한 10년 안에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 그 생성의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엇박자가 나고 있고 이걸 붙이는데 붙였을 때 머리는 막
다 발달했는데 몸이 못 따라주는 이런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을 장착했을 때 얘가 그렇게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힌트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한 1mm 정도 된 벌레인데요. 얘는 신경계가 다 파괴돼 있어요. 코드로, 디지털로. 그래서 요거를 딱 우리가 복사할 수 있겠죠. 얘의 DNA라든가 신경망이 다 파괴돼서 30몇 개밖에 300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원래는 이런 꼬마 선충이니까 막 이렇게 지렁이처럼 움직이는 애인데 얘의 그 모든 말하자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애를 복사를 해가지고 레고로 바퀴가 달린 레고 장난감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로 집어넣었어요. 마치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장착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몸이 바뀐 거잖아요. 영상 찾아보시면 예쁜 꽃선처럼 레고 그렇게 찾아보시면 얘가 막 움직이다가 벽 같은 데 가서 딱 멈춰요. 그 몸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발달한 것들을 어떤 형태의 로봇에 장착하든지 간에 그 몸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기능별이지만 우리가 오늘 소설에서 봤던 그런 정도가 되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다. 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연극을 보시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를 우리가 토론할 때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이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일단 질문하시거나 토론할 때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